조선 종조 시대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른 겨울 아침, 서리가 내린 초가집 처마 끝에서 얼음 고드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김민석은 6살 된 동생 김준호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김상덕은 늘 그렇듯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계셨습니다. 민석아, 벌써 일어났느냐? 네, 아버님. 오늘도 일하러 가시나요? 김상덕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민석은 어른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그들은 몰락한 가문의 자존심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양 참판댁에서 사책 정리를 도와달라 하시니 가봐야겠다. 아버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책을 정리하는 일이라면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석이가 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글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팠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당에 가거라. 스승님께서 너의 재주를 아끼시니 열심히 배워야 한다. 하지만 아버님,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민석아, 김상덕은 아들의 어깨를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내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신 분이시다. 가문은 물질적으로 몰락했을지 모르나 학문의 혈통만큼은 이어져야 한다. 방 한켠에서 어머니 윤씨 부인이 새벽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그녀의 눈가에 살며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밥상 들고 왔습니다. 한 그릇에 멀건죽이 전부인 아침상이었습니다. 김상덕은 아내의 눈물을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아, 네가 먹어라. 아버님께서 드셔야죠. 일하러 가시는데. 바로 그때 동생 준호가 기침을 하며 깨어났습니다. 열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 동생을 보며 민석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약값은 제가 꼭 마련하겠습니다. 민석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상덕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아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비장함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 네가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면 우리 가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급해하지 말거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가난에서 구해내겠습니다. 마당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겨울 아침, 한 소년의 가슴 속에서는 운명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당으로 향하는 길에서 민석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린 탓에 진흙탕이 된 길을 조심스레 걸으며 그는 논어를 품에 꼭 끼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아버지께서 전당포에 맡기려다 마지막 순간에 남겨두신 가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야, 김민석, 또 1등 하려고 이렇게 일찍 오는 거야? 뒤에서 들려오는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민석은 멈춰 섰습니다. 절친한 친구 이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마을에서 제일 부자이니 참판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늘 민석과 어울리며 다녔습니다. 준호야, 너도 일찍 왔네. 그럼 오늘 스승님께서 시험을 보신다고 하셨잖아. 근데 너 아직도 그 헌책을 들고 다니는 거야? 민석은 논어를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자존심인걸. 에이, 내가 새 책을 살 테니까. 됐어. 난 이게 더 좋아. 두 소년이 서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몇 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진태였습니다. 그는 새로 부임한 현감의 아들로 늘 민석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오호라, 이게 누구야?
우리의 가난한 천재 김민석이 아닌가? 진태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서당 안을 울렸습니다. 민석은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야, 너 어제 우리 아버님께서 네 아버지를 보셨다던데 양반이 남의 집 책 정리나 하고 있었다지? 민석의 손이 책을 쥐고 있는 힘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라, 진태야. 준호가 나섰습니다. 민석이가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신경 쓰이냐? 바로 그때 스승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논어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다. 스승님의 말씀에 모든 학생들이 긴장했습니다. 특히 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먼저 학예시습지 부려결로 허걸시 잡지 부익시 후의 의미를 설명해 보거라.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민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네, 민석아,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단순히 학문의 즐거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승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호, 그래? 그럼 내 생각을 들려주거라. 공부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움은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지어 진태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훌륭하다, 민석아. 스승님께서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나이에 그런 깊이 있는 이해를 하다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진태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긴장한 나머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있다가 중심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다치지는 않았느냐? 스승님께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진태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서당 안의 모든 학생들이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늘 진지한 민석의 입가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뜻밖에도 진태가 민석을 불러 세웠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지. 민석은 놀라워하며 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가끔 실수하니까. 그게 아니라 진태가 발끝으로 땅을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나 논어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수업 전에 일찍 와서 같이 공부할래? 정말 고맙다. 두 소년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당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스승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과연 이 아이가 큰 그릇이 되겠구나.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아래 민석의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문은 물질적으로 몰락했을지 모르나 학문의 혈통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양 참판댁의 서재는 민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습니다. 수천 권의 책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모습은 마치 작은 규장각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서책을 정리하러 온 민석은 넋을 잃고 책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발걸음을 조심하거라. 김상덕이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의 책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귀중한 것들이니, 그러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딱하는 소리와 함께 민석의 발이 무언가에 걸렸고 그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책장의 책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김상덕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양참판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석과 김상덕은 얼어붙었습니다. 양참판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장서가였고 그의 서재는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김상덕이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자가 잘 살피지 못하여. 그러나 양참판의 시선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책들을 정리하고 있는 민석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책들을 닦아내고 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책들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년, 양참판이 민석을 불렀습니다. 네가 방금 집어든 책은 무엇이더냐? 민석은 자신의 손에 들린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맹자의 진심장편입니다. 날이 양참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던 책은 중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대학과 논어가 있었습니다. 양참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가 이 책들을 읽어보았느냐? 네. 민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당에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진심장의 첫 구절을 외워보거라. 민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선하지 않음이 없음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으니 양참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곧 김상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들이 매우 총명하구려. 과찬이십니다, 나리. 김상덕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이복에 나에게 제안이 있네. 양참판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나의 서객으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겠나? 김상덕과 민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객은 양반 집안의 서재를 관리하고 문서를 정리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나리, 김상덕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아직 어린아이라서 나이는 중요치 않네. 이 아이의 눈빛을 보게 책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로 깊어 보이니 말일세.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양참판의 손녀 양혜인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이리 법도 없이 뛰어오느냐? 양참판이 호통을 쳤습니다. 저기. 혜인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또 책방에서 도박을 하시다가 책방 주인이 찾아오신다고. 양참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의 손자는 늘 도박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허! 내 이놈을! 양참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혹시 도련님께서 평소에 어떤 책을 좋아하시는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이라고? 그 아이는 책은 쳐다보지도 않. 그렇지 않습니다. 혜인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수호지를 매우 좋아하세요. 몰래 읽으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며칠 뒤 양참판댁의 서재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석은 양참판의 손자와 함께 수호지를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의리와 절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어와 맹자의 가르침도 함께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호지의 108명 호걸들도 결국은 의리를 중시했단 말이지?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맹자께서 말씀하신 의리의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고 양참판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단순한 서객 이상의 인재로구나. 해가 저물어갈 무렵 민석은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님,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서객이 되면 동생의 약값도 벌 수 있을까요?
김상덕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소년의 눈에서 어른스러운 결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김상덕이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공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네, 아버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빛이 소년의 발걸음을 비추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참판댁의 서재에서 첫 업무를 시작한 지 보름째 되는 날, 민석은 뜻밖의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책을 정리하던 중 그는 한 낡은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옛 과거 시험 문제.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과거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이었고 놀랍게도 양참판의 친필 답안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석이 서둘러 서신을 제자리에 넣으려 했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흥미로운 걸 발견했나 보구나. 깜짝 놀란 민석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양참판이 서 계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민석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분수에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양참판의 표정은 의외로 온화했습니다. 자네가 과거에 관심이 있나? 네. 민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과거에 응시하여 가문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호호! 양참판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리와 앙거라. 내가 자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마. 양참판은 20년 전 자신의 과거 시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뜻밖의 해프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시험장에서 나는 먹을 쏟고 말았지. 양참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먹물이 앞자리에 앉은 시험관의 도포자락을 검게 물들였단다. 민석은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하하. 다행히도 내 답안이 좋았던 모양이야. 시험관께서는 도포자락은 잊어버리자며 나를 합격시켜 주셨지.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는 양혜인이 아닌 그녀의 오빠 양준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양참판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제가 서당 스승님의 가발을 실수로. 그만. 뭐라고? 양참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준호는 서당에서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스승님의 가발을 떨어뜨렸고 그것을 주워 올리려다 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가발이 먹물 단지에 빠진 것입니다. 이놈아! 양참판이 진노하려는 찰나 민석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나리,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민석을 주목했습니다. 스승님께서 평소 즐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은 매화를 매우 좋아하세요. 서당 뒤뜰에서 늘 매화를 감상하시죠. 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준호 도련님께서 직접 매화를 그려 사주의 글과 함께 올리는 건 어떨까요? 제가 논어에서 배운 바로는 진심 어린 사과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참판은 흥미롭다는 듯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날 서당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준호가 정성스럽게 그린 매화 그림과 함께 논어의 구절을 인용한 사죄문을 올린 것입니다. 스승님은 처음에는 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매화 그림을 보시더니 마음이 누그러지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니 이번만은 용서하도다. 그날 저녁 양참판은 민석을 불렀습니다. 민석아, 너는 참으로 지혜롭구나.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학문이니라. 민석은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나리, 앞으로도 준호를 잘 이끌어주거라.
그리고 양참판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너의 월급을 올려주마.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동생의 약값을 더 넉넉히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은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마치 그의 앞길을 비추어 주는 듯 했습니다. 준호 도련님, 민석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곧 책의 재미를 알게 될 거예요. 수호지의 호걸들처럼 말이에요. 멀리서 밤기러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갈 무렵 한양에는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선 정조 임금께서 젊은 인재를 뽑는 특별 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거 시험과는 달리 15세 이하의 총명한 소년들을 선발하여 성균관에서 특별 교육을 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민서가 어느 날 아침 이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서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무슨 일이야? 민석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소년 인재 선발 시험을 여신대. 네가 꼭 응시해야 해.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그때 스승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민석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거라. 너의 재주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소식은 양참판댁에도 전해졌고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거 시험 전문 스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양도령을 위해 왔다네. 이번 소년 인재 선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해주겠네. 민석은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경쟁자들은 좀 제거해야 하겠지. 특히 그 김민석이라는 아이 말일세. 민석은 숨을 죽이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양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단하지. 시험 전날 그 아이에게 특별한 약을 먹이면 되네. 병이 나서 시험을 못 보게 될 걸세. 민석의 손에서 책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런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양혜인이었습니다. 누나! 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 오빠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 누이의 말이 옳다. 양참판이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할아버님, 준호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진정한 승리는 정정당당하게 얻어야 하는 법이니라. 네가 지금 하려는 일은 우리 양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다. 낯선 사내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민서가 이제 나오너라. 민석은 천천히 책장 뒤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제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아니다. 양참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되었구나. 준호야, 이제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준호는 민석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민석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조급했어. 아닙니다, 도련님. 민석이 답했습니다. 저도 도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양참판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둘이서 함께 공부하는 게 어떻겠느냐? 서로 돕다 보면 둘 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게다. 그날부터 민석과 준호는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둘 다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공부하던 준호가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민석아,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민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꿈은 어려운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가난과 고통을 아는 사람이 관리가 되어야 진정으로 백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단순히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고만 생각했는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재의 촛불 아래서 두 소녀는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양혜인은 창호지 너머로 두 소년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드디어 진정한 친구를 찾은 것 같아요. 시험날 아침, 한양의 성균관 앞은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소년들로 북적였습니다. 민석과 준호는 일찍 도착하여 시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네. 민석이 솔직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붓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뜻밖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년이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졌고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먹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먹물은 바로 앞에 서 있던 시험관의 도포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이런!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양참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호, 이거 참 익숙한 광경이구나. 시험관도 양참판을 알아보고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양 대인께서도 젊으실 때 비슷한 일이. 민석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양 참판께서 들려주신 그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첫 번째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시를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시오. 민석은 문제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 참판댁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그 과거 시험 문제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전에 본 답안을 그대로 쓰는 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 끝에 민석은 자신만의 해석을 쓰기로 했습니다. 양 참판의 답안에서 영감을 얻되 자신의 생각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시를 거꾸로 읽어 해석하여 감독관들을 놀라게 했고 또 다른 소녀는 갑자기 재채기를 하다가 옆 사람의 답안지에 침을 튀겨 난리가 났습니다. 점심시간, 민석은 준호와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네가 김민석이냐? 민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헝클어진 도포를 입은 늙은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노인은 민석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과연 내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민석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러나 노인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누구셨을까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석이 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예감이 일었습니다. 오후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험 문제 중에는 바로 그 노인이 쓴 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는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께서 어릴 적 자주 들려주시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와 이 시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해석을 써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노래에서 느꼈던 감정을 담아 시의 의미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모든 소년들이 시험장을 나설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산도 없는데. 준호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넘어져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아침에 먹물을 쏟았던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석이 달려가 소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재수가 없나 봐요.
아니에요. 민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실수들이 나중에는 재미있는 추억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양참판 어르신께서도 그러셨다던데. 소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나중에 양참판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세 소년은 비를 맞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지만 이날의 인연이 훗날 조선의 중요한 역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양참판 댁에서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수수한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민서가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외할아버지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의 운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외할아버지라고요? 양참판댁의 서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 이름은 박세훈. 전 성균관 대사성이었지. 이 말에 양참판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대사성, 20년 전 그 유명한 사화에서 무고로 쫓겨나신 그분이. 맞소? 박세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아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배를 떠나야 했지. 그리고 내 딸아이는 신분을 숨기고 평민 김상덕과 혼인을 했다네. 민석은 어머니의 평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단아하고 우아한 모습, 그리고 가끔 들려주시던 한시와 노래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민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시험장에서 쓴 답안을 보았다. 박세훈이 말했습니다. 네가 해석한 시의 의미. 그것은 바로 내가 유배지에서 딸에게 보냈던 시였. 네,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었던 모양이구나.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맞다고 하셨지요? 김상덕과 그의 아내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박세훈을 보는 순간 민석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거라. 내 딸아. 박세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 임금님께서 나의 누명을 풀어주셨다. 바로 그때 또 한 번의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너무 놀란 나머지 뒤로 물러서다가 책장을 건드렸고 수십 권의 책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준호가 당황해서 책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긴장된 순간에 터져나온 해프닝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엄숙하던 박세훈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그리고 시험 결과도 나왔다네. 박세훈이 말했습니다. 민석이와 준호, 그리고 그날 만났던 박진수. 세 사람 모두 합격일세. 정말입니까? 민석과 준호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렇다. 특히 민석이의 답안은 최고점을 받았다고 하더구나. 역시 내 외손자로군. 양참판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복잡해졌구려. 내 서객이 알고 보니 박 대사성의 외손자라니. 양형, 우리 이참에 한 가지 제안을 하지요. 박세훈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이와 혜인이가 제법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버님! 민석의 어머니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허허, 양 참판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요. 바로 그때 창 밖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엿듣다가 넘어진 모양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양혜인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혜인아! 준호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너 언제부터? 방금 왔어요. 혜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석의 얼굴도 새빨개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문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민석의 아버지 김상덕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여보,
민석의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사성이 될 수 있겠네요. 아니요. 김상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자신만의 길을 걸을 것이요. 그것이 대사성이든 다른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요. 민석은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 후 성균관의 봄, 민석아, 어서 와라. 이준호가 성균관 뜰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진수도 서 있었습니다. 세 젊은이는 이제 성균관에 으뜸 가는 유생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민석이 달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거든. 무슨 일인데? 진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양 참판댁에서 혜인 아가씨가.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후,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나가 또 무슨 짓을 했나? 알고 보니 그날 아침 혜인이 몰래 민석의 도시락을 준비했다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소금 대신 설탕을 넣은 것입니다. 세 친구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나저나 진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대과에 우리 셋 다 응시하는 거지? 그럼 준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한 약속이 졌어. 그들은 소년 인재 선발 시험에 합격한 후 함께 대과에 급제하여 백성을 위해 일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 보게 박대사성. 양 참판과 박세훈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어른은 3년 동안 더욱 가까워져서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중마고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형, 걸음이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박세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허허,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양 참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양 참판이 발을 헛디뎠고 박세훈이 그를 붙잡으려다가 함께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세 젊은이가 재빨리 달려가 두 어른을 받쳐들었습니다. 아이고, 양 참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늙었나 보구나. 괜찮으십니까, 할아버님? 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양 참판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일부러 찾아왔단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려 하네. 그리고 양 참판이 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서재를 내게 물려주고 싶구나. 네? 민석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동안 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책들을 돌보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이제 곧 혜인이 와도. 할아버님! 민석의 얼굴이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진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맞다! 내가 재밌는 시를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까? 오, 그래. 한번 들어보자. 박세훈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수가 목청을 가다듬더니 읊기 시작했습니다. 청혼의 꿈을 안고서 새 소년이 만났으니 한 명은 먹물 쏘다 인연맥, 한 명은 가발 잃어 우정 나누고 한 명은 책장 넘어뜨려 사랑 얻었네. 하하하.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해프닝을 재치 있게 표현한 시였습니다. 여기 술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박세훈이 소매 속에서 주전자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멀리서 민석의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또 몰래 술을 드시려고. 아이고. 박세훈이 당황한 듯 주전자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소동 속에서도 민석은 문득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3년 전 그 가난했던 소녀는 이제
훌륭한 스승들과 신뢰할 수 있는 벗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대과 시험장, 합격자를 발표하겠사옵니다. 민석, 준호, 진수의 이름이 연이어 호명되었습니다. 세 젊은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순수한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양혜인이 멀리서 민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이번에는 분명 소금과 설탕을 헷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박세훈이 다시 소매 속에서 주전자를 꺼내려 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민석의 어머니와 양부인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봄바람이 성균관의 뜰을 스쳐 지나갔고 꽃잎들이 하늘하늘 춤추며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서로를 아끼고 믿으며 함께 꿈을 이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실수와 해프닝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것. 민석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일 테니까요.